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강의를 들으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인데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혁명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혁명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혁명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주사파들 용어로 하면 전략전술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연립정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혁명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주변에 우군들을 모은 그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연립정권의 역할은 뭐냐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수우파를 부수고 보수우파의 경제적 기반인 재벌들을 부수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전선동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 공안경찰, 검찰 다 약화시키고 때로는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북한의 전략전술론에 본 이재명, 이석기 정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이석기 정부를 북한의 전략전술에 뭐라고 나오냐면 연립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석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석기가 키우고 이석기가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보낸 인물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정치는 통상적으로 나라의 정치 정망을 알려면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제 정세 속에서의 관계,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불란서, 유럽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꼭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지하당 공작, 북한의 대한민국의 전복 전략이 꼭 봐야 대한민국의 통치적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구축된 지하당 중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혁명당이고 여러분 이름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68년도에 설립된 통일혁명당이고 또 하나는 1962년도입니다. 68년도에 간첩단 사건이 발표됐으니까 그 다음에 92년도에 대한민국에 출범한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 두 당이 하나는 통일혁명당은 통일혁명당의 책임 비서였던 사람의 글씨체가 우리나라 국정원 앞에 세워지는 꼴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이 됐고 또 통일혁명당 출신이 대한민국 총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민주혁명당인데 그 당은 지금 현재 그가 키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4번 이게 지금 2021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배성규 논설위원의 기사입니다. 1968년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간첩선이 떴다. 이 간첩선은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 등 몇 명을 태워서 북한으로 도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그들이 포착됐고 그리고 포격전 끝에 그 배는 침몰됐습니다. 그것이 통일혁명당이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매우 중요한 당입니다. 북한은 아예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의 공장, 학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종태 거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혁명당인데 이때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5명이 사형당하고 158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때 이 통일혁명당의 주요 인사 중에 하나는 신영복이고 그리고 그 신영복이 포섭한 인물이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던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포섭한 인물이 이화여대에 다니던 한명숙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다음 이게 지금 조직도입니다. 맨 위에 김종태가 있고 당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규가 있고 이문규, 신영복 이들이 다 통일혁명당의 실제로 책임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밑에 기독청년복지라는 명칭이 보이죠.
이 서클의 책임, 다시 말하면 통일혁명당의 기독교 책임자가 박성준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지금 이 뒤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저 글씨체가 신용복이 개발한 글씨체라 해가지고 신용복체라고 합니다. 이 신용복체는 나중에 이 뭡니까 무슨 뭡니까 소주 이름도 있죠. 제가 술 끊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처음처럼이란 처음처럼이란 그 글이 신용복체입니다. 이 간첩 신용복이 만든 글씨가 간첩을 잘 잡는 국가정보원 앞에 떡 등장합니다. 저 이야기는 뭡니까? 간첩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서 있고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 한명숙이 이 부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진인데, 한명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60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명숙이 명백한 부패 사건으로 감옥 가는데 국회의원 60명이 출동했다. 그 당이 누구 당이란 얘기입니까? 통역당 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한명숙의 남편, 다시 말하면 통일혁명당으로 한명숙을 끌어들였던 박성준입니다. 저는 박성준과 3년간 운동권 말미에 세미나를 해서, 매주 세미나를 해서 이 박성준에 대한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산당, 그리고 주체사상을 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이 무너질 때도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현실 사회주의 소련은 무너지지만 청년 막스가 가지고 있던 그 공산세계에 대한 꿈,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주체사상, 주체사회에 대한 꿈,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요. 우리 힘 합쳐서 뚫고 나갑시다고 했던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그 박성준이 결국은 한명숙을 총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통일혁명당의 공작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을 만든 이석기입니다. 11번 넘겨요. 이석기의 지금 민족민주혁명당은 북한에서 간첩 윤택님을 난파합니다. 그리고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김영환은 이를 북한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요. 김영환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17일간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공작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공작금도 받고 무기도 받아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든 당이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도 남부지역 책임자가 누구냐? 이석기였습니다. 다음요. 예, 지금 저기에 있는 사진이 이석기에 대한 지금 민족민주혁명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감옥에 나온 이석기와 왼쪽에 시커먼 친구가 하영옥입니다. 이석기의 조직책입니다. 예, 다음요.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에서 밝혀지느냐? 그것도 우연한 기회입니다. 간첩 원진호가 민족민주혁명당을 원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었던 김영환은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해체 결의를 해요. 민족민주혁명당을 우리 없애자.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다시 하용옥과 이석기가 북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간첩 원진우가 내려와서 다시 간첩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용옥은 광명성 1호라는 비밀 통신 부호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원진호가 북으로 돌아가다가 간첩선이 대한민국의 해경위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교전을 벌이다가 간첩선이 격침됐어요. 그 격침된 그 간첩선을 한 달여 있다가 끄집어내 보니까 그 안에 원진호의 간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첩이 갖고 있던 주머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름 모를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 전화번호에 플러스 2를 숫자에다 해보니까 드디어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원준우에 포섭된 간첩들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석기, 하영옥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99년도까지 7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 7년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성남에서,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당 북한 지하당의 경기도 지역 책임자였던 이석기와 연합하기 시작하는 게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참 활동을 시작할 때가, 변호사에서 성남에 이석기랑 시작할 때가 이석기가 간첩으로 활동할 때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 이석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이 포섭했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8번 보십시오. 16번이요. 16번. 예. 이게 지금 이재명이 2010년도 5월에 성남시장이 되고 인수위가 발표하는 시점입니다. 이 앞에 사진에 있는 여자가 김미희라는 여자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쉽게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에서 시작한 게 1995년도니까 약 15년 만에 이재명은 드디어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를 아예 이석기한테 갖다 바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남시의 인수위원회 그 조직 구성입니다. 위원장이 김미희, 아까 지금 김미희는 민주노동당 후보였는데 이 사람은 이석기의 직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진당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 보십시오. 김현지, 정진상,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제가 파란 줄로 한 게 지금 이재명의 직계 경기동고연합 출신들입니다. 아예 성남시를 이석기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금, 개발 이익금 약 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저께 지금 김만배라는 주범한테 6,800억이라는 추징금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벌금 말고 추징금은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잘 설명했지만 법원이 보기에 그만큼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6,800억. 지금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조 원 중에 5천억 이상이 이석기를 통해서 이석기와 종북 주사파 간첩들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다음 넘겨 18번요. 예. 대통령실의 인사권을 장악한 이재명의 성남 경기 라인, 이게 이석기 라인입니다. 예, 다음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의 성남 경기 라인이 대통령실 실무전 인선을 주도했다.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 김현지입니다.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남시의 당시에 인수위원회 간사가 누구였습니까? 김현지입니다. 김현지는 성남에서 학생호동하던 한 청년 출신입니다. 이석기의 직접 지도를 받았던 친구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김현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를 지휘받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지금 인사비서관 자기 아래에 둔 총무비서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장관이 되려면 김현지를 통하지 않고는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고 합니다. 만사현통.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1번이요. 예. 98년도에 이 친구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이재명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언제요? 성남 시민의 모임을 95년도에서 변호사 되자마자 성남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민족민주혁명당 북한의 지하당 간첩의 경기도 지역 책임자인 이석기가 활동하던 시기가 9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에 성남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석기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석기의 부하들과 만나서 같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김현지는 98년도에 이재명과 시작해서 벌써 27년간입니다. 예, 22번 다음 넘겨.
김현지 사진인데 옛날 사진이니까요. 예, 다음요. 이게 보면 성남 시민이 모임이 활동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관계자의 증언은 학생운동이다.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성남 지역의 운동권에 유명했다. 다시 말하면 성남 지역 총학생회 연합, 용성 청년의 책임자 혹은 용성 청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5번요. 지금 아까 성남시장이 됐지만 그 후에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주사파 그리고 북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들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26번입니다. 이게 통지문입니다. 이 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조직들을 결집시켜 달라고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여기서 본사가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데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움 바로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석기가 있었습니다. 28번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8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예, 29번요. 그리고 이석기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듭니다. 우선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지령합니다. 31번요. 이게 지금 석고노, 가운데 있는 석고노가 민주노총, 지금 이제 민주노총 살판 났죠. 민주노총의 사실상 2인자인 조직쟁의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을 장악한 친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 친구가 북한이 포섭에서 간첩 활동을 했는데 북한의 그 간첩과 10여 차례 북경, 베트남, 프놈펜, 중국 광저우, 하노이 등에서 만났습니다. 직접 지령을 받은 친구입니다. 이 석근호에게 내려간 이 지령문입니다. 다음 32번이요. 여기에 보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다시 말하면 탄핵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3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은 5월 10일입니다. 3월 11일, 11일 만에 북한이 지령이 내려갑니다. 뭐라고?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투쟁에 나서라고요. 다음요.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해 11월에 이태원에 무슨 축제입니까? 뭐 이렇게 회개하는 가면서는 그런 축제가 벌이다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 이때 북한이 또 지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고 구호를 들고 나가라, 구호까지 지정해 줍니다.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여러분, 이것을 지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있다가 서울에 있는 시위 현장에 옆에 보십시오. 저기 시위 현장 사진입니다. 검은 글씨 보죠. 퇴진이 추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녹색 글씨 보십시오. 국민이 죽어간다. 북한의 지령이 곧바로 먹히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탄핵 공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있었습니다. 35번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 싫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예. 다음요. 이재명 정권 탄생은 결국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 실패하자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당을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재명 정권이 민주연립 정권이라고. 이것은 북한의 혁명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는 공산당은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혁명 전략과 전술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북한의 혁명론 전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게 민주연립 정권입니다. 민주연립 정권은 혁명을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38번이요. 여기 보면 남한혁명의 경로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기반, 이거 말하면 혁명을 기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혁명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립정부는 이재명, 이석기 정부가 민주연립정부의 그 혁명의 기반을 만든다. 혁명 기반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 세력 싹쓸이하고, 또 하나는 좌파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좌파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없애고 경찰들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혁명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43번. 이게 지금 이 민주연립정부니 하는 일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딱 북한이 혁명론에 정해놨습니다. 이게 북한이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파쇼적 정치 체제를 계획하고, 이게 이제 이 말은 그 공산당 용어를 모르면 잘 모르는데 제가 밑에 설명을 하나 해놨습니다. 민주연립정권이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미제에 기생하는, 미제가 뭡니까? 미국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약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에 기생하는, 다시 말하면 미국을 협력하는 반동 관료배,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판 자본가, 여기를 말하면 재벌들을 말합니다. 대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정치 기반을 부수는 것이 파쇼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거다. 그럼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습니까? 민주연립정부 1위 사실상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권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44번. 예, 그럼 45번요. 45번에 이해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정권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이 민주연립정권 후에 다시는 보수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 좌파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허물어졌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대기업들을, 총수들을 감옥에 보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관료 150여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파쇼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세력의 저항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들어서는 게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는 뭘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못 이룬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3특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49번이요. 3특검이 공포되고 이들이 할 거는 파쇼 체제 청산입니다. 51번이요. 문화일보 보도인데 3특검 공보, 사정바람 몰아친다. 이건 이재명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맨 처음 공포한 게 3특검법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그 다음에 52번, 그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보수 세력 싹쓸이하고 수사 범위가 제한이 없다. 뭐든지 수사할 수 있다. 다음요. 53번. 국민의힘까지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뿐이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국민 전체를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들 것입니다. 54번. 아예 법원은 바람 앞에 누워버렸습니다. 55번 보십시오. 조선일보입니다.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그 다음에 56번.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해 줬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화문이 있습니다. 57번. 다음요.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벌써 오랜 기간이지만 가까운 근래에 2019년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민주연립정권 원이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권이었습니다. 이들도 적폐청산을 통해서 고수 세력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전광훈 목사와 우리들의 반격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59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2019년도 6월 8일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웠죠. 그리고 그 옆에 하루에 2번, 3번씩 대통령 청와대 앞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를 가지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지금처럼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왜 탄핵되어야 되는지를 7가지 사유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그 다음, 이게 지금 문재인 탄핵의 7가지 사유입니다. 지금 봐도 그 이야기가 옳죠. 처음에는 너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지금처럼 이때보다 훨씬 그때 시작할 때가 적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전광훈 목사의 호소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도 10월 3일 한번 보십시오. 62번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가장 거대한 국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온통 이재명 세상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일깨웠고 결국 저 위대한 2019년 10월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10월 혁명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4번 보십시오. 그 10월 혁명은 64번요. 그 10월 혁명의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65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 주사파들의 끊임없는 탄핵 공작으로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장관만 세우면 전부 탄핵하고, 그리고 이재명 죄를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탄핵하고, 아예 예산을 아예 꽉 세워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운영비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계엄을 선포하자 저 주사파들이 장악한 사법부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무관 공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초장기 지지도가 다음 넘겨보십시오. 11%까지 빠졌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했으니까 저게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갤럽 지지도가 11%까지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4%까지 빠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땠습니까? 제가 금년 1월 초에 여기 왔었는데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옳았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우리 김학성 장로가 외쳤고, 야, 내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에 20대 30대가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호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 보십시오. 2월 첫째 주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여론조사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는 게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일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인 탄핵을 결의했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와 더불어 싸웠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배반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빼앗겼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11%에서 51%까지 만들어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8번 보십시오. 그때 3.1절 집회 광경입니다. 2019년도 10월 혁명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윤어게인을 외쳐서서 우리는 비록 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진 것이 아닙니다. 69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대 이재명 정권, 이제는 누구도 기대할 것이 없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왜? 우리는 지난 2번 이겼습니다. 이긴 사람은 또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광화문 애국 국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전광훈 목사가 있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우고자 하는 대국본
자유마을 조직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싸우겠다는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광 목사와 함께, 자유마을과 함께 기필코 이 마지막 전쟁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